오늘은 근세의 경제? 교재로 하면 54페이지부터죠. 자, 제일 먼저 성리학적 경제관이라고 하죠. 자, 성리학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중농억상정책. 성리학적 경제관이라는 건 중농억상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자들이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한다. 그러니까 수공업과 상업을 약간은 천시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업이나 상공업에 대해서 정책들이 좀 억압하는 정책이었으나 결국에는 이런 어떤 억압이 해이해진 게 16세기예요. 16세기 이후에는 오히려 상공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죠. 왜냐면 탄압 자체가 정책이 해이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 좀 해이해지다 보니까 16세기 이후에는 오히려 상공업이 성장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 조선 경국전이라고 해서 출처 나와 있죠? 조선 경국전은 누구의 저서냐면 정도전. 그쵸? 정도전의 저서라는 것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과전법으로 갑시다. 자, 두 번째 과전법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료 보시면 공양왕 3년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자, 과전법. 그래서 공양왕 때 실시됐다는 거. 공양왕이면은 이미 이성계가 정권을 차지한 다음이죠. 그래서 이 과전법의 목적은 뭐냐면 신진사대부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땅만 나눠준다? 경기도에 땅만 나눠준다.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경기 사전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뜻? 경기도에 땅을 나눠주는데, 자, 사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조권을 개인에게 주는 토지를 사전이라고 하죠. 공전이라는 건 수조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조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건 세금을 누가 걷어요? 국가가 걷어간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수조권을 개인에게 줬다. 어느 지역의 땅만? 경기도의 땅만. 그래서 경기 사전의 원칙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수신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는다. 자, 부모가 사망하고 자손이 유약한 자는 휴량전으로 아버지의 과전을 전부 물려받고 20세가 되면 본인의 과에 따라 받는다. 자, 그러니까 원칙으로는 자, 수조권을 지급하는데 과전법이라는 건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죠. 소유권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하는데 이 수조권이라고 하는 건 원칙상 세습이 불가하죠. 원칙상 세습이 불가하다. 수조권이라는 건. 자, 그런데 세습이 가능한 토지도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수신전 그리고 휴량전. 수신전과 휴량전. 자, 그리고 제가 따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공신전. 공신전은 뭐 어느 시대든 다 수조권은 세습이니까. 그래서 공신전. 이런 것들은 수조권 세습이죠. 그래서 특히 수신전. 수신전이라는 건 남편이 죽고 나서 수신할 거지? 라고 해서 부인한테 주는 거. 휴량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자녀, 고아에게 지급하는 거. 수신전, 휴량전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료 볼까요? 자, 보시면 봅시다. 네, 다섯 번째 줄 좀 볼까요? 뜻을 같이 하는 두세 명이 대신과 함께 전 시대의 법을 강구하고 현실에 알맞는 것을 참작하여 국내 토지를 측량하여 파악한 다음 토지를 결수로 계산해서 그 중에 얼마를 상공전, 국영전, 군자전, 문무, 역과전으로 분배하고 한량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호위하는 자나 과부로서 수절하는 자, 향역이나 도지인의 관리 또는 서민과 공장으로서 공역을 맡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토지를 분배해 주었다. 토지 분배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한량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호위하는 자. 그 다음에 과부로서 수절하는 자는 뭐 당연히 수신전이니까 빼고. 그래서 금방 제가 읽은 문장 있죠. 여기서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군전을 말하는 거예요. 군전. 금방 한량으로서 서울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호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토지를 군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참고로
자,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 그리실 필요 없이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자, 군전 또는 군인전 그리고 별사전. 자, 고려의 토지는 전시과 그리고 조선의 토지는 과전법이죠. 자, 고려의 전시과 그리고 조선의 과전법. 지금 제가 뭘 썼냐면 군전이나 군인전 뭐 거의 같은 거죠. 그런데 받는 사람이 다르고 그 다음에 별사전도 고려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어요. 명칭이. 하지만 받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 자, 전시과에서 군인전은 말 그대로 중앙군이 받는 거예요. 2군 6위의 중앙군에게 지급하는 토지를 군인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과전법에서는 이제 군전인데 과전법에서는 한량, 금방 나와 있는 한량이나 유향품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토지가 군전이에요. 받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한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공무원 등급표에 품계가 있어요. 등급이 있어. 근데 나는 아직 과거 시험에 합격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관료는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명예직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뭐 우리 집안에 또는 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좀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품계를 자식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대가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품계를 받긴 받았어. 근데 나는 아직 공무원은 정식 공무원은 아닌 거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명예직 공무원 같은 건데 이런 사람에게도 일정 조건을 채우면 아까 서울에 와서 쉽게 말하면 알바하면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단기간으로 그렇게 뭔가를 의무를 하면 땅을 줘. 그 땅이 군전이다 라고 하는 거고 별사전이라고 하는 건 고려의 전시과에서는 풍수지리업자나 승려에게 승려나 지리업자 여기서 지리업자라는 건 풍수지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지급하는 토지가 별사전이면 조선에서는 준공신에게 지급해서 3대까지 세습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별사전이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건 똑같은 토지제도 비슷하지만 명칭에 따라 조금씩 받는 대상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한 거예요. 자, 어쨌든 과전법 설명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직전법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55페이지. 자, 직전법 사료는 한번 읽어볼게요. 과전은 사대부를 기르는 것입니다. 자, 신이 듣건대 장차 직전을 두려고 한다 하지만 조정의 신하는 복록을 먹고서 또 직전을 먹게 되는데 벼슬에서 물러난 신하와 무릇 공경대부의 자손은 장차 일결의 토지도 가질 수 없게 되니 이는 대대로 복록을 주는 뜻에 어긋납니다. 관리들이 복록을 먹지 않고 조세를 먹지 않는다면 서민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서민과 다름 얻게 된다면 사신의 세신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뭘 실시하려 한다고? 직전법을 실시하려 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건 시기예요. 시기. 그쵸? 자, 그래서 직전법은 언제? 세조 때. 자, 그 다음에 직전은 지금 중간에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벼슬에서 물러난 신하와 공경대부의 자손은 토지를 가질 수 없게 되니 이게 어긋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직전법이라는 건 누구에게 토지를 준다? 전현직 관리가 아니라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과전법에서는 누구한테 토지를 나눠주냐면 18등급으로 나누어서 문무, 직산관에게 토지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문신, 무신, 전현직 모두 나눠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누구에게만 주냐? 현직에게만 지급하죠. 그러면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신진 관료에게 나눠줄 토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없어. 이제 토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다 정리해서 현직에게만 주자. 그래서 여기서 직전법에서는 지금 맨 마지막에 직전법에서 세조실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조실록이라는 거, 세조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는 보통 이런 사료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 왕의 시기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은 관수관급제 나와 있죠. 자, 사료 읽어볼게요. 직전 공신전 별사전의 조세를 어떤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경창에 스스로 바치게 하여 관에서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니 자, 여기 보시면 관수관급제는 자, 원래 전객은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고 이 사람이
수조권을 가진 전주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전객이, 농민이 아니고 이제 토지 소유자라고 합시다. 자, 이 사람이 원래는 전주 수조권자에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보통 세금은 한 10분의 1 정도로 내는 거죠. 물론 나중에 공법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은 한 수학여행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어요. 말하자면 제가 만약에 이런 수조권을 받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농민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 주인한테 내가 찾아가서, 자, 작년에는 땅이 뭐 세금이 수확이 얼마였으니까 올해는 얼마니까, 아, 요 정도에 네가 뭐 이제 수확을 얻었구나. 그럼 세금을 이만큼 내라. 가서 직접 세금을 걷어오는 거예요. 제가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전객에게, 토지 주인에게 가서 세금을 걷어오는데, 이렇게 되면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지기도 하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관청에다가 세금을 내면 관청에서 전주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청에서 걷어서 관청에서 지급한다. 그래서 그거를 관수관급제라고 하고, 자, 여기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왕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성종 때. 그래서 성종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관수관급제까지 실시했죠. 자,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다시 볼게요. 과전법, 그 다음에 직전법, 관수관급제, 였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직전법이 폐지되죠. 직전법이 폐지되는 건 명종 때. 16세기 명종으로 넘어가면 이 직전법 체제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자, 순서대로만 우리는 알아둡시다.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직전법 폐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직전법이라는 건, 요 과전법, 직전법,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월급 주는 거잖아요. 공무원 월급 주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 월급 주는 거에서 수조권으로 월급 주는 제도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쵸? 토지를 지급하는 거니까 수조권으로 월급 주는 제도가 사라진 거야.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그럼 월급은 뭘로 줘? 일단 공무원 월급은 받아야 되잖아. 그럼 이때부터는 직전법이 폐지됐을 때부터는 공무원 월급을 뭘로만 준다? 녹봉만 준다. 녹봉이라는 건 이제 녹패 같은 걸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광흥창, 서울에서 이제 광흥창인데, 광흥창에 가서 녹패를 보여주면 거기서 뭐 쌀이라든가 이런 걸로 현물로 직접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조권 주는 제도는 없어졌지? 이제부터는 공무원 월급 뭘로 줘? 녹봉으로 준다. 알겠죠? 현물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제도로 넘어갑시다. 자, 연분구등법 봅시다. 각 도의 수전 한전의 소출 다소를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공법에서의 수세액을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적으로 측량한 1결에서 상상의 수전에서는 몇 석을 파종하고 한전에서는 무슨 곡종을 몇 두 파종하며, 상상년에는 수전은 몇 석, 한전은 몇 두를 수확하며, 하하년에는 수전은 몇 석, 한전은 몇 석을 수확하는지, 하하의 수전에서는 역시 몇 두를 파종하고 한전에서 무슨 곡종을 몇 동을 파종하여, 상상년에서는 수한전의 각기 수확이 얼마며, 하하년에는 수한전의 각기 수확이 얼마인지를 각 관의 관둔전에 대해서도 과거 5년간의 파종 및 수확의 다수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토록 합니다. 자, 일단 뭘 보고하라고 하는 것 같아. 수학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보고하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밑줄 친 것처럼 상상에서부터 하하, 상상년에서부터 하하년까지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거죠. 상상, 상중, 상하, 중, 상중하, 하, 상중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등급으로 나눠? 아, 9등급이구나.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하년, 상상년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요거는 지금 뭘 나누냐면 풍융을 고려해서. 그래서 풍융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눈다? 아, 연분구등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풍융에 따라서 9등급.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일단 어느 왕인지가 또 가장 중요하겠죠? 언제? 세종 때. 자, 앞에서 제가 요 관수관급제 얘기 잠깐 하면서, 자, 전객에게 전주,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직접 세금을 거들어 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세금을 직접 거들어가는 걸 다펌손실법이라고 하는데, 요 다펌손실법에 해단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아, 이렇게 직접 거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수조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함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간다거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자 좀 더 객관적이고 좋은 제도가 필요하네. 그래서 바꾼 제도를 공법이라고 한다. 공법은 세종 때 실시된 거고, 자, 이 공법 실시할 때 17만 호,
에게 다 설문조사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백성들한테 야 괜찮겠냐? 그래서 시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공법은 우리 금방 나왔던 염분 9등법 그리고 전분 6등법 이렇게 두 가지죠. 그래서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건 지금 염분 9등법이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중간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아래로 내려갈게요. 아, 그리고 지금 9등급으로 나누는데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까지인 거 알죠? 2도씩 차감하면은 4도까지. 그래서 최고 20도, 최하 4도까지 이렇게 풍융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다. 9등급으로 나눠서 염분 9등법. 자, 전분 6등법 볼게요. 모든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었다. 20년마다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양안을 만들어 호주와 해당 도, 고을에 나누어준다. 1등적의 척은 주척으로 4천, 7천, 7분이며 6등적의 척은 9척, 5천, 5분이다. 자, 그 다음에 뭐 정전이라고 하고 속전이라고 하고 쭉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전분 6등법이라는 건 뭐에 따라? 비옥도에 따라 6등급.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눈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염분 9등법과 전분 6등법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공법 시행의 폐해가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자, 장차관, 경차관 정선근이 말했다. 모든 고을의 수령들이 마음을 써서 친히 살피지 않고 권농이나 서원 등의 말만 듣고 연분을 등급을 매기고 있으니 옳지 못한 일입니다. 가난한 촌락에 드나들며 직접 살펴보니 문벌이 있는 집안이나 부유한 백성의 농토는 등급을 낮게 매기고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백성의 농토는 비록 재해를 입은 것이라도 상상해 두는 듯 강교한 술책이 맞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까지 등급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내기 어렵고 약간 불합리하기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최저율을 다 적용해버려요. 그래서 거의 다 4도씩 내도록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영정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무릇 백성의 근심은 재해를 살피는 것이 밝지 않고 등분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감사가 수령을 뽑아서 다펌을 하게 하면 수령은 길만 따라가서 위관에게 맡기고 위관은 서리에게 맡기고 서리는 험한 길을 꺼려 평탄한 길로만 다닙니다. 음식을 대접받고 뇌물을 기대합니다. 네, 역시도 여기서 폐단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다. 지금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중에 바뀐 게 뭐냐. 모두 사도로 그냥 딱 고정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정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갈까요? 군역과 요역의 폐단 봅시다. 자, 여기서는 뭔가 여러분이 지금 외울 만한 거 그런 거 없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뭘로 바뀌었냐. 그걸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시험에서도 그런 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자, 봅시다. 대사원 양현이 아뢰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백성들의 고생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모자란 군에게 번가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꺼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군대를 갈 사람이 줄어드니까 한 사람당 부담액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보병이 한 번 군역에 종사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배 3돈까지 되므로 가난한 백성들은 파산하여 집이 망하고 군역에 2번 종사하면 지탱할 수 없어 도망쳐 흩어집니다. 도망치면 그 일족에게 거두기 때문에 일족도 견디지 못하고 모두 흩어집니다. 군정이 모자라는 이유는 모두 이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군역을 빼는 사람이 많고 폐단이 많아지고 한 사람당 부담액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그런데 다시 이웃에게 부과하고 여기서 보시면 도망치면 일족에게 거둔다. 이건 족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어떤 군대를 가야 될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부과액을 이웃에게 또는 친척에게. 족징은 친척에게. 그 다음에 인징. 인징은 이제 이웃에게 이런 군포를 대신 납부해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 같이 어려워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7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곡물 방납의 폐단이 나날이 심해집니다. 갓 고을에서 곡물을 상납하려 할 때 바칠 수가 없습니다. 사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관청을 대신해내고 고을 농민들에게는 자기가 낸 물건값을 턱없이 높게 쳐서 10배의 이득을 취하니 이것은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곡물 방납의 폐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방납의 폐단이구나. 자, 원래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 내는 제도가 있죠. 세금은 전세, 토지에 대한 세금, 그리고 공납역 이렇게 있잖아요. 공납이라고 하는 건 가호마다, 가호는 집집마다 세금으로 뭘 내는 거냐면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특산물이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 생산이 안 되게 되면, 별로 많이 생산이 안 되거나 뭐 품목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새 거를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내던 거, 원래 정해진 거를 다른 지역에 가서 사다가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사러 갈 수 없으니 우리 마을의 아전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뽑아서 방납인, 쉽게 말하면 이제 대납할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중간에 우리한테 이득을 다 챙겨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10배의 이득을 취하니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방납의 패단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방납의 패단이라고 한다. 자, 이 방납의 패단이 나중에 너무 심해져서 백성들이 힘들게 되자 결국에는 제도를 바꾸게 된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나중에 바뀐 제도가 뭐냐? 그러니까 원래는 특산물로 내야 되는데 야 그냥 집에 있는 쌀로 내라. 이런 식으로 바뀌는 제도를 우리는 대동법이라고 하죠. 물론 중간에 뭐 바뀌려고 여러 가지 시도하죠. 수미법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는 하지만 결국에는 대동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법제화 되게 되죠. 그래서 요게 나중에는 이제 대동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맨 마지막 거 볼게요. 영의정 이원익의 제2이야기를 각 고을의 진상과 곡물이 각급 관청의 방납인에 의해 저지되어 한 물건의 값이 3, 4배 혹은 수십 배가 되어 그 폐해가 극심하고 경기지방은 그러합니다. 지금 마땅히 별도로 관청을 설치하여 개혁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임금이 따랐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실시된 제도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대동법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관청을 설치한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한 관청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선해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 쓸까요? 선해청을 설치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거를 처음 실시한 왕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여기 사료에 나오는 것처럼 광해군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동법에 관한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16세기 농민의 처지로 가볼까요? 자, 일반 백성으로 농지를 가진 자가 없고 농지를 가진 자는 오직 부유한 상인과 사족들의 집뿐이다. 자,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땅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건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지주전호제가 확산되기 때문이죠. 자,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지주전호제가 확산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주전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지주는 땅 주인이잖아요. 토지, 소유주. 그 다음에 전호라고 하는 건 소작인, 소작농을 말하는데, 토지 소유주는 대부분 누구냐면 양반이죠. 그리고 소작농은 당연히 농민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죠. 대부분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양반이고, 이 양반의 토지를 결국에는 백성들이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소작농이라고 하고, 이런 체제가 대부분으로, 그러니까 거의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주전호제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이게 18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아예 일반화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가난하고 땅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처지는 그렇다는 거고, 자, 근래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 공공연하게 노력질하며 양민을 죽이고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여도 주변에서 막지 못하고 병사도 잡지 못하니 형세가 점차 커져서 이곳 여러 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때로 일어나 빈집에 진을 치고 밤이면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고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고 팍팍한 시대란 얘기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인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명종 때 이렇게 도적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임꺽정이에요. 지금 맨 마지막에 명종실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명종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도적대가 누구냐? 임꺽정.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임꺽정 또는 사료에 아예 꺽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김꺽정이 제시되고, 이 임꺽정이 활동했던 시기가 어느 왕 때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니까 여러분은 명종 임꺽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명종 때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은 시전이죠. 시전상에는 뭐 여러분 다 알 것이고, 자, 왼쪽에는 왼쪽에는 여기서 이제 궁은 경복궁이겠죠. 경복궁이 서울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궁궐이니까 궁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을 둔다. 좌묘우사. 네, 좌묘우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써볼까요? 자, 좌묘우사라고 해서 왼쪽에는 종묘,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직을 둔다. 자, 그리고 앞에는 조정, 뒤에는 시장을 둔다. 전조,
후시. 자, 이게 지금 서울의 한양의 구조였었죠. 한양의 구조가 좌묘오사, 전조후시, 경복궁을 중심으로. 그러면은 전조는 앞에는 관청 건물들이 있고, 그러니까 광화문 문 열고 딱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는 의정부, 육조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의금부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후에는 시죠. 시는 뭐냐면 이제 백성들의 생활 공간. 그래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전. 이때는 이제 핵심 상인이 시전이니까 시전이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장에 해당하는 상인들이 시전인 거죠. 자, 시장은 일반 백성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고 조정이나 왕실에 필요한 물건을 조절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중히 여기는 것이다. 도성원의 시전은 앉아서 시전은 앉아서 하는 장사를 위한 것이다. 큰 것이 6개가 있고 이거를 유기전, 유기전이라고도 하고 육주비전이라고도 하죠. 똑같은 거예요. 유기전, 육주비전. 지금의 한 종로쯤? 네, 거기 종로 삼각? 종로 2가 3가 사이쯤 되나? 자, 그 다음에 10번 장시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시전은 나라에서 허가받은 정식 상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라에 상세도 내고 물건도 납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 그 다음에 10번 장시 가봅시다. 경인년 6년 때 전라도 백성들이 서로 모여들어 점포를 열어 장문이라 칭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의지하여 목숨을 유지했다. 자, 15세기 말 흉년이 들고 할 때 이렇게 장시, 시장이 처음 생기기 시작하죠. 자, 임진왜란 이후에는 백성이 정해진 곳이 없어 교역으로 생활하는 것이 마침내 풍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시장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장을 장시, 장문,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보부상이라고 하죠. 보부상. 그래서 보부상. 제가 어제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뭐 어디 이렇게 퀴즈 맞추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우연히. 그래가지고 이렇게 채널 넘기다가 그걸 보다가 거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왜 보부상에 모자라고 하죠. 초립 여기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알아요? 이렇게 초가 지푸라기처럼 생긴 그런 모자에, 초립이라고 하는 모자에 양쪽에 뭐 이렇게 달려 있어. 하얀 거.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목화솜. 목화솜을 이렇게 2개씩 가지고 달고 다니잖아요. 본 적 있어요? 상상되지 않아? 이게 뭐냐면 응급처치할 때 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할 때 지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깨끗한 뭔가로 지혈을 해야 되잖아. 그때 쓰라고 이렇게 초립이라고 하는 이 모자에 양쪽에 이렇게 목화솜 하얀 걸 달고 다니죠. 본 적 없어? 떠오르지 않아? 안 떠올라? 안 떠오르면 어쩔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임꺽정 밑에 나오는 11번에 임꺽정. 자, 임꺽정 봅시다. 임꺽정은 양주 백정인데, 양주 백정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성품이 교활하면서도 사납고 용맹스럽다. 무리 10명이 모두 날래고 빨랐다. 도적이 되어 민가를 불사르고 소와 말을 빼앗고 한거하면 살을 베고 사지를 찢어 몹시 잔인하게 죽였다. 경계에서 황해에 이르는 아정과 백성들이 적과 비밀이 결탁하고 관에서도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알려주므로 거리 끔없이 돌아다녀도 관에서 잡을 수가 없었다. 신유는 가을에 비로소 남치근을 투포사로 삼아서 재령에 나아가 진을 치게 하니 적들이 무리를 이끌고 구월산에 들어가 험한 곳에 자리 잡았다. 자, 군사와 말을 대대적으로 모아 구월산 아래 진을 치고 적당히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여 궁지로 몰아넣었다. 적당히 서림이 벗어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산에서 내려와 투항하고 모두 실토하였다. 그러니까 중간에 배신자가 하나 있었던 거지. 그 서림이란 사람에 의해서 이제 결국에 잡히게 된 건데, 일단 임꺽정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온다고요?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의 왕의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명종, 여기 밑에 명종실록 아니더라도 우리는 명종이구나 라는 거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임꺽정은 이렇게 잡혔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만 도적대 중에 또 유명한 도적대가 장길산이라고 하는 숙종대 도적이에요. 그 사람은 잡혔다는 얘기가 없어요, 실록에. 그래서 그 사람은 안 잡힌 걸로. 하지만 임꺽정은 잡힌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58페이지 이제 사회로 넘어갑시다. 근세 사회에서는 이제 신분제도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자, 태종, 종친과 각품의 서얼 자손은 현관 직사에 임명하지 말아서 적첩을 분별하소서 하였는데 결론을 얻기를 진언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과 응시를 못하게 해서 문관이 되지 못하게 해라. 아예 경국대전의 법으로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적서차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고려시대는 적서차별이 있었다? 없었다.
하지만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적서차별이, 그러니까 서을, 서자를 차별하는 적서차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고려시대는 없었고 조선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성종 13년 4월 신해 사원부 대사헌 채수가 아래였다. 어제 전지를 보니 통역관 의관을 권장하고 장려하고자 능통하고 재주가 있는 자를 동서 양반에 발탁하여 쓰라고 특별히 명령하셨다 하니 듣고 놀랐습니다. 무릇 벼슬에는 높고 낮은 것이고 직책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무관, 의관, 약사, 통역관은 사대부의 바늘을 낄 수 없습니다. 일관, 역관의 무리는 모두 미천한 계급의 출신으로 사족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중인, 기술직 중인은 이제 양반으로 말하자면 문관으로 등용해 쓰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양반들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양반이 되는 거, 양반으로 이제 올라오는 걸 막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중인 계급은 아예 중인 계급으로 묶어 놓는 거고 서얼은 문과 응시를 못하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중인은 문과 응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인. 여기서 말하는 중인은 서얼 말고 그냥 중인. 문과 응시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중인은 문과 응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중인은 문과 응시가 가능하면 양반도 될 수 있냐? 네, 될 수 있어요. 다만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네, 실제로는 어렵죠. 왜냐면 안 뽑아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똑똑한 양반이 또 얼마나 많아. 그래서 정말 아주 특출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자, 서울은 문과응시가 불가능하다. 중인은 문과응시는 가능하지만 등용되기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의 법률로 넘어갑시다. 자, 가장이 모반 번역을 꾀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노비가 가장을 고소하면 모두 교수행에 처한다. 사내종의 처, 계집종의 지압으로서 가장을 고소하는 자는 잔 100대에 귀양 3,000리에 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조선시대에 중죄로 다스리는 법들이 있죠. 중죄, 조선시대의 중죄.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반역죄. 그 다음에 하나가 강상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강상죄라고 하는 게 삼강오륜에 어긋나는 죄, 유교윤리에 어긋나는 죄.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가장을 고소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인데, 우리 주인이, 내가 노비인데 우리 주인이 역모를 꾀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고발해야 되지. 근데 그럼 주인은 잡혀가 죽겠지? 역모를 꾀했으니까? 그럼 나는 상을 받아야 맞잖아요. 나는 고발했으니까. 하지만 노비인 내가 우리 주인을 고소했다고? 고발했다고? 그럼 나도 죽어야 되는 거야. 왜? 유교 윤리를 지켜야지 어디 주인을 고발하고 난리야? 이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일단 그랬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장이 모반 역모를 꾀했을 때를 제외, 여기 이제 물론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노비도 처벌을 받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도들이 있었다. 노비가 가장을 고소하면 모두 교수형에 처한다. 이런 식의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건데 어쨌든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노비도 살아남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 집안 사람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연좌라고 해서 가족들도 당연히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연좌하면 가족들만 처벌받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노륙법이라고 해서 아들과 뭐 이렇게 직계 있죠. 직계 남자들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처벌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왕이 장례원에서 전지하기를 원경왕후 동성 오촌이 원비를 서기와 종 구금지 등은 영원히 양인이 되게 허락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 두 번째 사료에서는 장례원 하나만 알아둘까요? 장례원은 노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조선시대 관청이에요. 노비. 그래서 노비 소송을 어디서 담당하냐? 장례원에서. 자, 노비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곳이 장례원이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신문고 제도로 갑시다. 자, 왕 1년에 고할 데가 없는 백성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품은 자는 나와서 등문고를 치라고 명하였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문고를 고쳐 신문고로 하였다라고 해서 등문고가 신문고구나. 자, 그러면 밑줄친 왕의 업적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하면 어느 왕? 태종. 역시 태종실록이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태종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만 더. 신문고를 중간에 당연히 연산군 때 없애요. 그러다가 부활했어. 자, 신문고가 부활됐어요. 이게 어느 왕이죠? 영조. 네,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신문고를 처음 만들었어. 태종.
그 다음에 중간에 없어졌어? 그리고 부활했어? 부활한 거는 영조. 네,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재가금지 맨 마지막에 볼까요? 자, 중간에 뭐라고 썼냐면 3종의 의가 있다라고 했어요. 3종. 여자들한테는 3종의 도가 있대요.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라야 되고 출가한 뒤에는 남편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아들을 따라야 돼. 그거 3종의 도라고 하지. 자, 그래서 여자들은 제가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한 여자의 자손들은 관료가 되지 못하게 합시다. 자, 제가녀의 아들과 손자는 과거응시가 문과응시가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한 여자의 지금 차별에 관해서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요거 체크해 볼까요? 문과응시가 금지된 사람들이 누구냐? 탐관오리의 아들. 그러니까 당연히 반역한 관리는 뭐 당연히 들어가니까 빼고 탐관오리의 아들, 제가녀의 아들과 손자,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서얼 이런 사람들은 문과응시가 경국대전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자, 탐관오리의 아들, 제가녀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서얼 등은 문과응시가 금지되어 있다. 문과응시가 금지되어 있다는 건 양반 신분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과응시 금지. 자, 그 다음에 향약 봅시다. 59페이지. 자, 무릇 뒤에 이것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귀양문을 보여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에 가입하기를 청하게 한다. 가입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단자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뜻을 자세히 적어 모임에 있을 때 진술하고 사람을 시켜 약정에게 바치면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글로 답하고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한다. 자, 밑주신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죠. 여기서는 향약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향약을 처음 보급하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보급? 조광조가 중종 때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조광조는 기묘사화로 제거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시킨 사람은 누구냐? 이거는 이황과 이이가 전국으로 확대를 시키게 되죠. 향약을 처음 보급한 건 조광조, 전국으로 확대한 건 이황, 이이.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고, 자, 이 중에서는 여러분 약정, 네 번째 줄에 약정이라고 나와 있죠? 간부를 약정이라고 하죠. 간부, 약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세요. 독약과 질의가 끝나면 직월이 조사한 뒤에 선행자는 공동으로 추대하며 범법자는 직월이 규탄한다. 여기서 직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직월은 이제 간사. 여러분이 알기 쉬운 걸로 바꿔서 말하면 총무쯤 되죠. 어떤 단체의 총무, 간사를 말해요. 그래서 요 향약이라고 하는 요 집단의 대표는 도약정. 회장이 도약정. 간부는 약정, 그 다음에 이제 간사, 좀 아래쪽에 있는 등급이 직월. 자, 그래서 이런 벼슬들이 나와 있으면 아, 향약이구나. 벼슬이 나와 있으면 향약이구나. 자, 그래서 향약의 어떤 직책들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요거는 어디의 직책이에요? 좌수와 별감. 요건 유향소의 직책이죠. 유향소도 향촌 양반들이 조직한 양반들 중심의 조직체잖아요. 향약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향약은 양반들이 만들었지만 모든 계층이 다 참여하는, 농민들도 참여하고 노비도 여기 다 포함되고 하는, 쉽게 말하면 전 지역의 우리 마을 전체의 모임이 향약이고, 그 다음에 양반들끼리 모여서 어떤 정치적인 또는 뭐 그 지역의 어떤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건 유향소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 구별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기에 상관없이 그냥 구별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향약이구나. 이런 직책이 나오면 아, 유향소구나. 이렇게 구별만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서원 갑시다. 주세붕이 이것을 창건할 적에 세상이 의심하였으나 주세붕의 뜻이 독실해져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 없던 장한 일을 하였으니, 자, 혹은 이로 말미암아 서원을 세우는 가르침의 동방에 일으켜 우리나라로 하여금 중국과 같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합니다. 선정이 자취를 남기고 향기가 뿌려져 있는 곳, 최충, 우탁, 정모우주, 기해제, 김종주, 김갱필 같은 이가 살던 곳은 모두 이것을 건립하게 될 것이며, 자, 옆으로 쭉 가시면 책을 읽고 학문을 닦는 곳으로 조정이 학문을 존중하고 기쁨과 태평한 세상에 즐거운 교육을 빛내고 드높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주세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서원이죠.
자, 서원에서 가장 먼저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죠.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 자,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세운 백운동 서원. 그리고 이 주세붕이 이 서원에서 누구를 기리기 위해서 서원을 세웠냐면 안향. 그쵸?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처음 성리학을 도입시킨 사람이 안향이에요. 자, 그런데 요 백운동 서원을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퇴계라고 써있잖아요. 퇴계전서라고 써있잖아요. 이황의 건의에 의해서 최초로 사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사액서원은 소수서원. 자, 다시 처음에 세워진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고 주세붕이 안향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누가 건의를 했냐면 이황이라는 사람이 이거 되게 좋은 건데 그러면서 왕한테 이거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자고 약속을 이제 그 건의를 했고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죠. 임금이 새로 이름을 지어서 보내줬죠. 그게 바로 소수서원이고요. 이황이 그러면 건의해서 소수서원으로 바뀌었었던 이 시대가 명종. 처음으로 세워졌었던 시대는 중종. 그래서 왕으로 하면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자, 주세붕의 공이 주세붕 공이 풍기군수가 되어 묘우를 창건하였다. 우리나라의 서원이 여기서 처음 시작되었다.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학이라고 나와 있죠. 보학이라는 건 족보 연구하는 학문을 보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종족 간의 의리를 두터이 하고 윤리를 바르게 할 수 있었다라고 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출처가 나오죠. 맨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안동권 씨 성화보라고 써있죠. 자,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최고의 족보. 현존 최고의 족보가 뭐예요? 금방 안동권 씨 성화보. 현존, 지금 남아있는 최고, 가장 오래된 족보. 안동권 씨 성화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세의 문화로 넘어갑시다. 훈민정음 창제 뭐 다 아시죠, 여러분? 자, 사방 각국의 풍토가 다르고 성음 역시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죠. 중국과 달라서 우리 글이 필요하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60페이지 가시면 개해년의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드셨다. 세종대왕이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세종대왕이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그걸로 책을 찍어내기 위해서 금소갈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올해인가 발견이 됐죠. 작년인가 올해인가 인사동 쪽에서 발굴하는 과정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연구하는 중이지만 거의 원형의 한글을 훈민정음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금소갈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금 더 연구가 진행돼야 되겠지만 지금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조선시대의 금소갈자라고 할 수 있죠. 한글과 관련된 금소갈자.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2번, 3번, 4번은 쭉 역사서네요. 자, 고려사로 넘어갑시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고려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병과 지괴를 정사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전례에 의해서 다시 첨가해 기록하지 말고 군왕의 시호나 아울러 시작하여 실록에 의하여 태조신성왕 해종의공왕이라고 하고 묘호와 시호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말고 태후 태자의 관제도 또한 모름지기 고치지 말고 오직 대사 천하라고 하는 곳에 천하 두 글자만 고칠 것이고 천하를 경례로 고칠 필요는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역사책이 있긴 있었죠. 그런데 그 고려사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때 좀 폄하를 시켰었어요. 왜냐하면 고려가 되게 별로였기 때문에 조선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기록은 고려를 좀 이렇게 낮게 낮춰서 약간은 폄하하는 글이었는데 이제 고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진 지 몇십 년 됐으니까 고려에 대해서 좀 더 자주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니까 예전에 그런 뭐 왕이나 뭐 황제라고 썼던 그런 기록들을 없애지 말고 그대로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편찬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지. 그 책이 뭐냐?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책은 고려사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은 고려사라고 하는 역사책은 문종 때 완성됐다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실제로는 이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 세종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종 때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걸로는 문종으로만 배웠지만
시작은 성종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성종실록, 아니 세종이기 때문에 세종실록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자 고려사라고 하는 역사책이 이제 일단 가장 큰 특징은 기전책, 그 다음에 고려사를 자주적으로 재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려에 관한 역사를 자주적으로 재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예전에 그런 왕이라고 썼고 황제라고 썼던 거를 다 그 명칭 그대로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고려사 서문의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이 책을 편찬하면서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고, 자,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다? 기전체로 썼다. 왜냐면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이 기전체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자, 기전체로 썼다는 얘기구나. 기본 방향은 직접 왕에게 물어서 결정했습니다. 본기라 하지 않고 세가라고 한 것은 대의명분의 중요함을 보인 것입니다. 신우 신창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에 내려놓은 것은 왕위를 도둑질한 사실을 엄히 밝히려 한 것입니다. 자, 고려사라고 하는 이 책은 기전체로 쓰여졌다고 했고, 이 기전체라고 하는 건 원래 본기, 세가, 지, 표, 열전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본기라는 게 원래 왕조사를 본기로 기록을 하는 건데, 우리는 중국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찌 감히 우리가 본기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본기는 없어요. 세가의 왕조사를 기록했다라는 뜻이에요. 고려 왕조사를 세가에 기록했다라는 뜻이고, 원래는 신우, 신창이라고 지금 써있으면 우왕과 창왕인 거잖아요. 우왕과 창왕은 왕이니까 원래는 여기 세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알지? 신우와 신창을 왜 그렇게 부르냐면 복민왕의 자식이 아니라고 본 거잖아요. 고려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신돈이라는 승려가 쉽게 말하면 자기 여자를 공민왕한테 첩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우왕이야. 그러니까 그럼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네. 신돈의 자식이네 라고 하면서 가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여서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 패가입진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우왕과 창왕은 여기에 기록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왕과 창왕을 신우 신창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열전의 이제 수록을 함으로써 이걸 좀 바로잡고자 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본기 없고 세가의 왕조사를 기록했고 우왕과 창왕을 열전에 기록했다. 이게 이 고려사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번 동국통감으로 갑시다. 자, 동국통감. 일찍이 세조께서 우리 동방에서는 비록 역사사가 있으나 장편으로 되어 귀감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편찬하셨지만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중상께서 그 뜻을 받들어 서거정에게 편찬을 명하셨습니다. 삼국 이하의 제사를 뽑고 겸하여 중국사를 채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기록하고 법례는 모두 자치통감에 의거하였습니다. 자, 일단 세조가 하려고 했는데 세조가 못해서 여기 이제 중상이라고 남아있지만 또 다른 표현이에요. 성상께서 편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세조 때 편찬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이걸 편찬하고 완성한 건 어느 왕 때? 성종 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건 장편으로 돼서 귀감으로 얻을 만한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편으로 역사책을 만들었다. 그러면 장편으로 만들었다는 건 단군조선에서부터 최근의 역사까지 모두 다 정리했다는 거죠. 전체를 다 통째로 적었지. 그래서 최초의 통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통사라고 하는 건 고조선에서부터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를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적었지. 통사.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했다고 했죠? 그러면 뭘로 기록된 거예요? 어떤 서술 방식으로? 편년체. 네, 편년체로 기록된 거지? 라는 뜻이죠.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이 편년체니까 편년체로 기록된 거구나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있고 자치통감에 이거 있고, 자, 삼국이 병립했을 때를 삼국기, 신라가 통일했을 때 신라기, 고려는 고려기, 4만 이상은 외기라고 하였다. 자, 기록을 어떻게 했냐면 외기,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로 이렇게 나누었다. 그래서 외기라고 하는 건 삼국시대 이전을 외기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가 별로 없어서. 네, 외기라고 표현했고, 자, 삼국은 삼국시대, 통일신라는 신라기예요. 네, 신라기는 신라가 아니라 통일신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자, 그 다음에 명분과 인륜을 중히 여기고 절의를 숭상하며 난신적자를 주발하는 것에 더욱 근엄하게 하였다. 자, 동국통감은 지금 여기 사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국왕, 훈구, 사림의 사론을 반영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국왕의 역사인식, 훈구의 역사인식, 사림의 역사인식을 모두 다 반영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쓴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동국통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조선 전기의 책이 바로 요 고려사랑, 동국통감 요 두 권이 시험에는 가장 많이 언급되죠. 사료도 한번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기자 중시는 그냥 중간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삼가 생각하건대 기자께서 우리 조선에 들어와 백성을 후하게 양육하고 힘써 가르쳐 주어 머리를 틀어 얹는 오랑캐의 풍속을 변화시켜 문화가 융성했던 제나라와 노나라 같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나라와 노나라 같은 경우는 춘추전국 시대 뭐 공자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나라들이니까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누가 이끌어 주었어? 기자께서. 그래서 기자를 공자만큼의 훌륭한 성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를 유교적으로 이끌어 주신 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 설명. 교화지군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유교적으로 바르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시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만 더. 기자실기는 누가 쓴? 맞아요. 그거 하나만 더 체크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삼강행실도부터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